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민심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출구 전략에 대한 셈법이 달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영수회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영수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곧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야권은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온도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장외에 있는 사실 그 두 대선 주자가 지금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내년 초, 적어도 초중반에는 문재인 대표를 내세워야 할 입장이고요. 또 그러나 반대로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를 단독보다는 경선을 붙여서 뭐 손학규 대표 전 고문이라든지 경선을 붙여서 뭔가를 흥행을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일단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보조는 맞추되 네네. 행동은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그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만약에 보조를 맞추었다가는 제3당의 역할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의 차이가 틀림없이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영수회담 조건으로 3대 선결 과제 같이 선결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청와대가 이를 좀 수용하리라 보십니까? 그게 그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초헌법적인 조건이거든요. 예.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통령 헌법을 어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대통령이 이선을 물러난다. 또 대통령이 그 조각권을 국회에 준다. 그거는 헌법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법을 위반,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 대통령이 정치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책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법적 책임 없는 대통령한테 불법적인 걸 갖다가 요구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편의를 위해서 불법적인 거를 받아들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받을 수가 없죠.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고요. 네, 이사장 생각은 저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지금 내세운 게 이제 국정 이선 후퇴. 네. 또 두 번째는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는 예. 거거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받아달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인 그 총리 지명권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어떻게 보면은 초법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께서 어쨌든 두 번째 그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과의 소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영수회담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야당에도 이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지 만약에 네. 강대강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전국이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그러면 책임이 없냐. 야당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영수회담을 우선 가장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은 두 번째인 총리 지명권을 철회를 하되 대신에 대통령께서 무조건 철회할 게 아니고 그러면 야당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은 총리 지명 철회 부분은 고민해보지 않겠나 적어도. 네. 왜냐하면 이 전국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예.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국정 마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야당이 당연히 역풍 맞겠죠. 이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틀림없이 초헌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법 자체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병준 지명자를 갖다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예요. 그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인준 못하겠다. 그러면 저 인준해서 표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위기라도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고 원칙의 테두리 속에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원칙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 길거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런 정치는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고 표결해라. 만약에 표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이 헌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이거 표결하도록 결의해달라. 아니면은 헌법 불일치라든지 뭐 헌법 소원을 낸다든지 해서 야당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야당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딱 세 가지 점을 보면은 딜레마에 빠진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탄핵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탄핵하는 과정, 어떻게 있던 닉슨 대통령 사건 때문에 이 수사 과정이 10년 걸렸어요.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수사가 오래 걸립니다. 뭐 하다못해 헌재까지 가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사항이 결국 그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는 그렇게 야당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네. 또 하야를 하더라도 당장 60일 내로 선거를 치르다 보면 네네.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은 문재인 대표를 후보로 내세우기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최순실 사건을 어쨌든 야당은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끌고 가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야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는 만만찮다는 거죠. 물론 어제 그저께 대통령 그 지지도가 5%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 지지도 그 여론조사라는 건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이 소위 말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실천시키는 의지를 보인다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실은 당장 그 압박을 하지만은 어떤 당론을 정해서 무언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 많이 연출됐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상황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친박이든 비박이든 지금 누구 하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제일 한심한 집단이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예. 네. 지금 나라 위기고요. 정권의 위기고 당의 위기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만 살자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호에서 선장 혼자 뛰쳐내리겠다는 그런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새누리당을 지지해준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무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우선 단결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네. 네네. 다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그러고 나서 헤어져야죠. 이 새누리당에 뭐 이정현 대표 보고 물러나라는데 무슨 권한으로 물러나라고 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는 어디까지? 원내대표예요. 예.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당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주어진 권한 바깥의 일을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입법 하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입법하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살자고 난리를 치는 정말 한심한 집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그 정신 차리고 당의 그 원로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 원내대표가 이정현 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극히 그런 말씀 부적절하죠. 해주셨는데 이사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 나서도 맞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필요하다면은 여당 대표가 과감하게 어떤 전국 돌파를 위해서 물꼬를 터주기 위해 대통령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가장 일선에 있는 어떤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다만 이제 그 지금 친박 비박 간에 이제 싸움이 되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쪽 뭐 비박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쪽에서는 물러났을 때 이후에 플랜을 제안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정현 대표가 물러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당을 수습할 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누구를 내세울 건지
외부에서 데려오든 아니면 당내에서 경선을 하든 이런 플랜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안 없이 물러나라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고 싶어도 이게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배가 똑바로 가게 되면은 물러나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러나라고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좀 나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한테 수혜를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네네네. 지금 물 묻은 가을 낙엽처럼 아스팔트에 딱 엎드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들 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 숨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숨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 네. 자기 반성을 하고 또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당내가 수습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 팔아서 그다음 국회의원 된 사람도 뭐 때문에 국회의원 된 거예요? 수혜받은 사람은 어떻게 수혜받은 겁니까? 그 받은 데한 대가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럼 네네. 어떻게 책임이 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치가 국정으로 있으면 안 돼요. 국정을 표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당 대표를 나가라. 당 대표 나가고 원내대표도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야당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당도 좀 정신 차리고 자기 위치 지키고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어려워지니까 그냥 뭐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야당도 그렇죠. 네네. 여당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헌정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헌정 질서를 마구 지금 깨뜨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이런 짓이 계속된다면은 국민이 야당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 자리를 꼭 고집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국경 차원에서 아마 이걸 수락을 했을 겁니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이 국정 난맥상 속에서 자기가 수락할 때는 총리 내정자가 수락할 때는 나름대로 큰 어떤 결심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막상 야당 쪽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선언을 하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고 생각했는데 네. 이 상황이 또 두 번째 대통령 담화에서 좀 힘을 실어줄 줄 알았는데 이 힘도 실어주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청와대에서 좀 이상한 표현 같습니다만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인 네. 판단이 이렇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정공백 상태를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있다고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도 물러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네. 본인이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에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금 입장이 아니에요. 예. 네네. 왜냐하면 지금 내홍에 사 있는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옹호할 만큼 또 방어할 만큼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럼 스스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야당과 김병준 내정자 간의 평행선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김병준 내정자의 행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김병준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네네. 김병준 내정자로서는 이게 표결에 가면 자기가 이긴다는 확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 자기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사실 야당도 그게 이제 고민이죠. 만약에 표결을 해서 이 사람을 부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표결에 붙일 수도 있는데 야당으로 봐서는 그 자신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아마 야당 내에서도 김병준에 대해서 이게 표결에 붙이면 지지할 사람도 많고 특히 국민의당이 지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에 붙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아니고 대통령이 움직여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를 통해 가지고 헌법을 갖다 위반하고 있다. 이 법을 지키도록 국회 명령을 내려달라. 이런 게 내리면 야당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표결에 붙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김병준
김병준 씨는 총리로서 인준이 되고 야당은 완전 이제 힘이 정말 지리멸렬에 빠지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바라고 있지 않나. 김병준 총리 지명자로서는 지금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보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분한테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네. 네. 또 저는 저 교수님 말씀도 옳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네네.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이 영수회담을 했을 경우에 영수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야당이 합의에 의한 총리를 거국 내각직이든 뭐 아니면 거국 중립이든 어떤 그 야당이 합의에 의한 총리를 제안했을 경우에 그럼 총리가 2명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야당이 제안한 사항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스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이 만약 야당에서 그것이 곧 전국을 푸는 햇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김병준 총리가 대통령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것도 물론 자존심을 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나라를 건진다는 차원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네. 그래 저기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네.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의 거취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20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에 처음 있었던 촛불 집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찰 추산에서는 4만 5천 명이었다고 해도 첫 번째 촛불 집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게 민심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다라는 방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대통령의 성명과 관계없이 이거는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가 하면 어저께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정유라가 받은 각종 특혜와 부정입학 그런 것에 대한 그 반감이 무척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느 학생이 한 얘기를 보니까 네.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친구들도 엉망이 다 돼버린 이 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도 정유라의 2대 부정 입학으로 피해를 본 것도 우리.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새벽까지 학원에 잡혀 한 점이라도 올리려 안간힘을 쓸 때 누구는 돈과 권력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정유라가 그런 그 혜택을 입으면서 특혜를 입으면서 대학을 들어갔고 정말 학생 같지 않은 학생 생활을 하고도 중고등학교 마치고 또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아주 정말 그런 부조리에 대한 상대적 굉장한 박탈감이 컸겠죠. 그런 박탈감인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게 있죠. 사실 지금 뭐 입학 시험도 대학 입학도 문제고 취업도 문제고 이 젊은이들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기존 사회에서 정치계에서 또는 기성세대에서 이 얘네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묘안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이 굉장히 섞여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젊은이들로서는 정말 지금 힘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반대와 자기네들의 그 지금 어려운 세대를 갖다가 호소하는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뭐 어제 그 촛불 시위가 다행히도 진짜 별 충돌 없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네. 어제 거기 제가 현장에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 지켜보니까 주최 측에서 주장하는 20만 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 이제 정치 집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은 아마 한 6만 정도. 왜 6만이냐면은 백남기 그시 사망 추도식까지 예, 합쳐서 있었죠. 연결식까지 다 합쳐서 한다면 한 6, 7만 명 정도. 네네. 그러나 주최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20만 명은 아주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제 다만 어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40대, 50대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현장에 네네. 가보니까 오히려 20, 30대들이 거의 주가였다. 한 6대 4 정도 젊은 사람들이 한 6이고 중장년이 한 40 정도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40, 50대들이 왜 많이 안 왔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해 보니까 지금은 이 상황을 조금 관망하지 않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을 좀 추이를 관망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나 하는데 앞으로 이 이제 그 촛불 시위가 뭐 또 다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은 하지만은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야당의 정치적인 어떤 그 분열을 획책하거나 이런 데서 너무 동요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 시위가 있다는 것은 아마 대통령도 이게 지금 어제 촛불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 촛불 시위라는 정도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어떤 엄중한 이런 것은 아마 대통령이 충분히 앞으로 네.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참고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뭐 집계 따라 그 집회 참가 수치는 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네. 앞으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가 있다면 글쎄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한테 남은 카드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물러날 수도 없는 거고요. 물러나면 되겠죠. 물러나면 극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런 거면 앞으로 60일 내에 자기와 같은 5년제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맞은 운명을 맞을 확률은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정권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 생리상이요. 우리 조선조 27명 중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성공한 왕이 누구예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27명에 하나고 9명에 하나도 없어요. 그 10번째 된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지금 무책임하게 물러나는 것도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치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요. 법적인 해결책밖에 없어요. 이런 거면 이게 내각제라든지 이원집정제라면 내각은 이미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헌법이 보장해준 임기와 헌법이 준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이 아니고 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2차 담화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정 동력은 끄트러져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여야 막론하고 정치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사실 조언을 좀 받기도 하고 또는 뭐 담화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빨리 청와대도 불러서 아니면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서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이 여야 영수회담을 좀 빨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 영수회담을 굳이 청와대에서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과거에 네. 김한길 대표하고도 국회에서 했듯이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대통령께서 움직이면 아마 이 전국 해법이 나올 걸로 봅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계속 직급하고 이렇게 모든 그 행사를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국정공백의 상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순실 사건은 어차피 검찰에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대통령의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 최순실 사건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는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보태도 될까요? 예, 짧게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짧게요. 예. 이게 대통령 어차피 보수 우파 대통령입니다. 지금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건 이제 힘들고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보수 우파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감으로써 보수 우파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헌법적 권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